잘못된 문자 한 통. 1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오직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즐기고 있을 때 나는 우연히 그의 어린 비서가 보낸 세상을 뒤흔들 만한 메시지를 읽고 말았다.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가슴의 통증 속에서 나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번뜩이는 결정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그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 결정이었다.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고 그의 이름으로 초대장을 보냈다. 집으로 와, 와이프 출장 갔어. 우리 집 문 뒤에서 과연 어떤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욕실의 큰 거울은 뜨거운 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욕조에 막 떨어뜨린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의 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한때 나에게 평온을 주던 향기였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믿었던 가정의 냄새였다. 남편 태주는 부산에서의 긴 비즈니스 출장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소파에 서류 가방을 툭 던지며 덥고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더니 곧장 욕실로 향했다. 그가 내게 남긴 것은 땀과 길거리 냄새가 벤찌든 옷더미뿐이었다. 나는 그의 와이셔츠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워 색깔 있는 옷과 흰옷을 분리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나 역시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일과를 수행하는 로봇 같았다. 아침에는 딸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데리러 갔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태준의 옷을 다림질했다. 예리하고 유능한 수석 회계사였던 나는 가정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키보드에 익숙했던 내 손이 세탁세제와 화학약품으로 인해 거칠어지는 것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다. 태준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일궈낸 이 가족을 믿었기 때문이다. TV 장식장 위에 놓인 태준의 핸드폰에서 연달아 울리는 문자 알림음이 거실의 정막을 찢었다. 평소라면 나는 그의 핸드폰에 절대 손대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의 암묵적인 약속이자 서로의 개인 공간에 대한 단순한 존중이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는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낯선 번호가 아니라 비서 소희였다. 나는 멈칫했다. 소희는 내가 한때 일을 가르쳤던 어린 인턴이었다. 그녀가 얼마나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수완이 좋은지 알았기에 태준에게 개인 비서로 직접 추천한 사람도 바로 나였다. 잠금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전체를 읽기 위해 비밀번호를 풀 필요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내 가슴에 직접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더 끔찍했다. 저 임신했어요. 집에 있는 그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손에 들고 있던 와이셔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3초. 단 3초 만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요란한 붕괴가 아니라 소리 없는 파괴였다. 귀가 먹먹해졌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아득한 속삭임 같았다. 피 속에 흐르는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에어컨이 28도에 맞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름 끼치는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기어올라 이가 덜덜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늙은 여자였던 것이다. 내가 희생한 청춘의 모든 것이 그 두 마디의 뼈아픈 단어와 맞먹는 것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애써 억눌렀다. 거울을 보니 대충 묶은 머리에 근심과 걱정으로 찌들고 초췌해진 얼굴, 그리고 낡아빠진 실내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태준을 추궁하는 대신 섬뜩할 정도의 냉정함으로 내 마음을 무장했다. 이것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차분함이었다. 도망칠 곳도 없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돌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태준의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잠금을 풀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 딸 수아의 생일이었다. 이 역설적인 사실이 구역질을 나게 했다. 나는 메시지 창을 열고 한 글자씩 타이핑했다. 태준이 수년 동안 나를 속일 때 사용했던 그 다정한 말투를 억지로 흉내냈다. 집으로 와. 와이프 출장 갔어. 아기 이야기 좀 하자. 전송 버튼을 눌렀다. 3초도 채 지나지 않아 화면이 다시 켜졌다. 소희의 답장은 먹잇감에 굶주린 짐승처럼 날아왔다. 지금 가요. 문 열어둬요. 사랑해 자기야. 나는 전화기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손대지 않은 것처럼 각도를 맞췄다. 욕실의 물줄기는 여전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다. 태준이 익숙한 노래를 휘파람으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사랑은 끝났지만 분노와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나는 다시 거울을 보았다. 머리끈을 풀고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두었다. 화장대로 다가가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집어들어 입술에 세심하게 발랐다. 피처럼 붉은 그 색깔은 전쟁의 선포였다.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이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다. 이와 동시에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문 앞 장미꽃을 지식이고도 남을 만큼 무거운 빗방울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똑바로 앉아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중앙 테이블에는 차나무를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코르크를 딴 레드와인 한 병과 반짝이는 크리스털 와인잔 2개를 놓았다. 그 옆에는 반쯤 깎은 사과가 담긴 접시와 내가 쓰던 날카로운 과도를 두었다. 노란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빛나는 금속의 광택이 섬뜩한 느낌을 자아냈다. 나는 실크 가운에 밑단을 정돈했다. 결혼 5주년 때 태준이 선물한 가장 아름다운 실내복이었다. 육아와 집안일에 치여 한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다. 오늘 밤 나는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빼앗은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 이 옷을 입었다. 딩동. 딩동. 다급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세차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희는 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다. 아마 그녀는 이 집의 다음 여주인으로서 들어올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다. 차가운 타일 바닥을 디딜 때마다 심장이 찔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수록 내 정신은 더욱 예리해졌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젖은 흙냄새를 머금은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그곳에 소희가 있었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화려했다. 끈 2개로만 지탱되는 얇은 붉은색 실크 슬립을 입고 그 위에 우아한 크림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달 태준이 상무님 사모님 드릴 선물이라며 웹사이트에서 보고 있던 바로 그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그가 말했던 사모님이란 바로 이 내연녀였던 것이다. 소희의 입가에 맴돌던 유혹적인 미소는 문을 연 사람이 태준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 언니? 나는 미소를 지었다. 거울을 보며 수십 번 연습했던 미소였다. 친근해 보이지만 뼛속까지 차가운 미소였다. 안녕 소희야. 밤이 늦었는데 웬일이니? 들어와, 밖이 춥다. 감기 걸리겠어.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귀한 손님을 모시듯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소희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붉은색에서 창백하게 질려갔다. 그녀는 집안을 힐끗 엿보더니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태준의 그림자를 찾아 구원을 요청하려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정막과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내 눈빛뿐이었다. 왜, 태준 오빠가 문자한 거 아니었니?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내 목소리는 그저 사소한 것을 묻는 것처럼 차분했다. 내 말은 그녀의 얼굴에 끼얹어진 차가운 얼음물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구명조끼이기도 했다. 프로 내연녀의 오만함이 다시금 살아났다. 그녀는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았다. 턱을 치켜들고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내가 방금 닦아놓은 바닥에 진흙 자국을 남기며 네. 태준 오빠가 불렀어요. 지연 언니는 출장 가신 줄 알았네요. 오빠가 스케줄을 착각했나 봐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자신의 하얀 다리를 의도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평평한 배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태준 오빠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 이젠 언니도 아시겠죠?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와인병을 들어 잔에 따랐다. 핏빛처럼 붉은 와인이었다. 나는 잔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래, 엄청난 축복이지. 당연히 축하해야지. 한잔 할래? 소희가 비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지연 언니, 착한 척하지 마세요. 임산부는 술 안 마셔요. 우리 아들에게 안 좋잖아요. 태준 오빠가 이 아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꿈꿔왔는데 조심해야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태준이 아들을 간절히 원했다는 건 사실이다. 수아 하나밖에 낳지 못한 내게 시어머니는 대가 끊어질 거라며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핀잔을 주셨으니까.
이제 이 여자는 그 아픔을 이용해 나를 찌르고 있었다. 아, 참, 내가 깜빡했네. 나는 과도를 집어들어 손 안에서 천천히 돌렸다. 번뜩이는 칼날의 빛이 소희를 소름 돋게 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주춤했다. 나는 차분하게 사과를 깎았다. 칼날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껍질이 접시 위로 떨어졌다. 그럼 사과라도 깎아줄게. 달콤하거든. 하지만 조심해. 이 씨앗에는 독이 있으니까. 거실의 공기는 숨막히게 팽팽했다. 소희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안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렸다. 태준이 나왔다. 허리에 수건만 하나 두른 채였고 머리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머리를 닦으며 그는 콧노래를 부르다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 시원한 물 좀 줘. 샤워하고 났더니 목이 타네. 그의 휘파람 소리가 뚝 끊겼다. 허공에 떠있던 그의 발이 돌처럼 굳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동공이 작아지며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아내, 그리고 소파에 겁에 질려 앉아있는 내연녀. 한 지붕 아래 한 방에서 합법적인 아내와 내연녀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태준의 허리에 둘러진 수건조차 주인의 떨림 때문에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거실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는 더욱 커져 태준의 거친 숨소리마저 덮어버렸다. 그는 말 그대로 벗겨진 채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경악에서 극심한 당혹감으로 변해갔다. 소희야, 네가 왜 여기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은 숨을 구멍이라도 찾는 듯 나와 소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소희는 태준을 보자마자 오만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가련한 피해자의 얼굴을 장착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태준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여름 소나기처럼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빠, 나 무서워. 지연 언니가 나 여기로 속여서 불렀어. 칼 들고 있잖아. 언니가 나랑 오빠 아기 죽인다고 했어. 소희가 흐느끼며 배를 감싸 쥐었다. 마치 늑대 앞에 순한 양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나는 과도와 아직 덜 깎인 사과를 손에 쥐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들의 산티나는 쇼를 지켜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났다. 한때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자가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집 안에서 다른 여자를 껴안고 있었다. 소희의 말을 들은 태준은 자신의 내연녀와 대를 이을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덮어버렸다. 그는 고개를 치켜들고 나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들킨 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발악하는 분노로 가득했다. 지연아,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왜 얘를 이리로 속여서 불렀어? 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태준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나는 테이블 위에 칼을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일어나서 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속였다고? 당신 핸드폰이나 봐. 당신이 보낸 문자잖아. 집으로 와. 와이프 출장 갔어. 누가 초대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당신 핏줄을 베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마당에?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알량한 남성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소희를 더욱 꽉 껴안았다. 마치 내가 그들을 산채로 잡아먹을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임신한 애야. 너 배울 만큼 배운 여자가 왜 깡패처럼 굴어? 저 칼로 누굴 협박하는 거야? 손님이 왔길래 사과를 깎고 있었어. 집에 손님이 오면 마실 거나 먹을 걸 내어줘야 한다고 어머님이 가르치셨거든. 하지만 초대받지도 않은 주제에 집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는 불청객에겐 이 정도 대우도 감지덕지지. 나는 태준의 품에서 덜덜 떠는 척하는 소희를 응시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태준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확인한 소희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아, 오빠, 배가 너무 아파. 하혈하는 것 같아. 소희가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다. 지연 언니가 나를 너무 무섭게 쳐다봐. 우리 아기 잘못되면 어떡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진부한 하혈 연기를 소희는 뻔뻔하게 해냈고 태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이었다. 하혈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희야, 왜 그래. 나 겁주지 마. 내 아들. 태준은 자신이 거의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패닉에 빠졌다. 아내인 내 존재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병원으로 데려가. 빨리. 그가 나에게 소리쳤다. 마치 하녀에게 명령하는 듯한 말투였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차키 가져와.
나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연극을 싸늘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차는 우리 공동명의야. 키는 저기 보관함에 있어. 가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챙겨가. 그리고 쟤는 배가 아프다지.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니잖아. 못 걸어갈 이유도 없지. 태주는 격분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후계자에 대한 걱정과 분노에 휩싸인 그는 소희를 번쩍 안아들고 문을 향해 뛰쳐나갔다. 내 옆을 지나가면서 당황해서였는지 아니면 분풀이였는지 그는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그 힘이 어찌나 셌던지 나는 중심을 잃고 유리 소파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졌다. 쾅! 날카로운 테이블 모서리가 내 팔을 깊게 베었다. 피가 흘러나와 하얀 타일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아프다. 너무 아팠다. 하지만 태주는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넘어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소희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차 엔진 소리가 울리더니 빗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피 냄새가 진동하는 이 넓고 차가운 집에 나 홀로 남겨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피가 흐르는 팔의 상처를 바라보았다. 육체의 상처는 낫겠지만 내 심장의 상처는 이제 막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10년의 청춘, 가족을 위한 10년의 희생. 그 대가는 잔인한 밀침과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버림받음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내 눈물은 그 문자를 읽었던 순간 이미 다 말라버렸다. 나는 구급상자를 찾기 위해 바닥을 기어갔다. 스스로 내 상처에 붕대를 감았다. 내 팔에 붕대를 감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갑옷을 한 겹씩 입히는 기분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친정엄마였다.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어머니의 직감은 항상 그것을 알아차리는 법이다.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네, 아직 안 잤어요. 전 괜찮아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소리치고 싶었다. 남편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다 일러바치고 싶었다. 부모님 품에 안겨 울기 위해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안 된다.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다. 아빠는 심장병이 있으셨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감당하지 못하실 게 뻔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내일 수아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놀게 갈게요. 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전화를 끊었다. 창백한 내 얼굴을 비추는 어두운 화면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내 눈은 확고한 결의로 번쩍였다. 오늘 밤, 온화하고 인내심 많던 지연이는 죽었다. 내일 해가 뜨면 내 아이를 보호하고 내게 마땅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된 강인한 어머니만이 남을 것이다. 이 싸움에서 나는 절대 질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다. 우리 집 안의 공기만큼이나 무거웠다. 나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태준의 시중을 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치를 전투를 위해 체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팔의 상처가 옥신거렸지만 무시했다. 얇은 붕대를 덧대고 긴 소매 옷을 입어 가렸다. 아침 8시경, 낯익은 차 엔진 소리가 대문 앞에 멈췄다. 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소희를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로 만든 여왕처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다. 소희는 실크 슬립 대신 헐렁한 임산부용 원피스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배는 여전히 납작했지만 연약해 보이기 위해 창백한 화장까지 한 상태였다. 그들과 함께 시어머니인 김 여사가 들어왔다. 방금 성당에서 오신 듯 묵주를 쥐고 무언가 기도를 중얼거리고 계셨다. 태준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김 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소희가 일부러 내민 배를 본 순간 어머님의 눈빛은 자동차 쌍라이트처럼 번쩍였다. 태준아,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여자는 누구고? 김 여사가 물었다. 그러나 화가 난 말투가 아니라 기대에 찬 목소리였다. 태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재빨리 연기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태준 오빠 비서로 일했던 소희라고 합니다. 제 뱃속에 오빠의 핏줄이 있어요. 아들이에요, 어머님. 어제 막 초음파 검사하고 왔어요. 아들이라는 단어는 김 여사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 어머님은 놀라서 묵주를 떨어뜨렸다. 서둘러 다가와 태준을 밀치고 소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정말이냐? 아들이라고? 어디서 초음파를 했어? 의사가 확실하다고 하든? 네, 어머님, 100% 확실하대요.
어휴, 어찌나 활발한지 벌써 뱃속에서 발길질을 한다니까요. 소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임신 몇 주 차인데 태동을 느낀단 말인가? 하지만 손자를 향한 기쁨에 눈이 먼 김 여사는 그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주방 문가에 서서 국자를 들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매일 성당에 다니며 도덕을 설교하던 여자가 아들 손자를 안겨준다는 소식 하나에 모든 윤리를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김 여사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경멸로 가득했다. 방금 소희를 환대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지연아, 이리 와봐. 나를 마치 하녀 부르듯 불렀다. 나는 주방에서 나와 식탁 위에 국자를 내려놓았다. 왜 부르셨어요, 어머님?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이소희 좀 봐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안겨준다지 않니? 넌 1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딸랑 계집애 하나 낳아놓고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을 핑계만 대더니 이제 소희가 우리 후계자를 임신했다. 너도 이제 주제 파악 좀 하고 똑바로 처신해라. 똑바로 처신하라는 게 무슨 뜻이신가요? 어머님, 내가 물었다. 내 말은 이제 소희가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태교에 전념할 수 있게 네가 허락하라는 거다. 네가 호적상 본처니까 꾹 참고 마음을 넓게 써야지. 소희가 애 낳을 때까지 네가 수발 좀 들어라. 다 낳고 나면 태준이가 섭섭지 않게 위자료 챙겨준다고 약속할 테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 제 남편을 공유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제 집에서 상간녀 수발을 들으라고요? 어머님 매일 성당 가시잖아요. 그게 하느님의 가르침인가요? 거기서 하느님이 왜 나와? 김 여사가 식탁을 콱 내리쳤다. 아들 못 낳는 여자는 칠거지약이야. 우리 집안엔 후계자가 필요하다고. 네가 못하겠으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정 못 받아들이겠으면 네가 이혼 소장 내.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집은 내 명의로 된 땅에 태준이 돈으로 올린 집이야. 네가 나갈 거면 몸만 나가. 여기서 한 푼도 챙겨갈 생각 마라. 태준은 옆에 서서 침묵을 지켰다. 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었다. 소희는 김 여사의 어깨에 기대며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내 눈앞에서 악마의 동맹이 결성되었다. 배신자 남편, 전통의 눈먼 시어머니, 그리고 교활한 내연녀. 수아는요? 계집애라서 다른 집에 시집갈 애라고요? 당장 수아 좀 빼라. 햇빛 잘 드는 안방은 이제 소희가 써야 하니까 임산부한테 그 방이 딱 좋아. 김 여사가 내린 이 무자비한 명령은 자기 친손녀의 공간마저 빼앗아 진짜 이 집안 핏줄인지도 모를 아이에게 주겠다는 선언이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내 딸의 권리마저 앗아가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어머님, 이 집은 공동재산이에요. 저도 기여한 바가 있고요. 저에게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저를 쫓아내실 순 없어요. 김 여사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고 누런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다. 내가 늙어서 멍청한 줄 아냐? 이 집 등기부등본 명의는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너희 결혼할 때 땅만 빌려준 거지 명의는 단 한 번도 안 넘겨줬단 말이다. 이 집을 누구한테 줄지는 내 권리야. 그리고 단언컨대 이 집은 소희 뱃속에 있는 내 손자가 태어나는 순간 그의 이름으로 돌려놓을 거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했다. 그랬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것이다. 혹은 나와의 이혼을 대비해 자기 아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보험을 들어놓았던 것이다. 내겐 무기가 없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그 집에서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소희는 공식적으로 입주했고 임산부에게 편하다는 핑계로 태준과 내가 쓰던 안방을 차지했다. 그녀는 수아와 나를 뒷마당에 있는 좁고 곰팡내 나는 낡은 창고방으로 밀어냈다. 태준의 경제적 학대도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수아의 밥과 우유를 사기 위해 이마트에 갔다. 카드를 건네자 계산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고객님, 한도 초과입니다.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를 냈지만 모두 결제 거부였다. 나는 긴 줄 한가운데서 얼어붙었고 얼굴은 수치심에 달아올랐다.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다. 현금 있으신가요, 고객님? 계산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지갑을 뒤졌지만 동전 몇 개와 지폐 몇 장이 전부였다. 작은 우유 하나 살 돈도 부족했다. 결국 라면 한 봉지만 빼고 나머지 물건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다. 마트를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다.
태준이 내 숨통을 쥐고 흔드는 것이었다. 내가 제 발로 무릎 꿇고 빌거나 알아서 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속셈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소희가 최고급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수입산 체리를 먹고 있었다. 내가 평소에는 아까워서 잘 사지도 않던 과일이었다. 바닥에는 과일씨가 널브러져 있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나를 보며 그녀가 비웃었다. 어머, 지연 언니, 마트 간다더니 아무것도 안 사왔네. 불쌍해라. 태준 오빠가 언니 카드 다 정지시켰나 보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그 돈으로 다른 남자 만날까봐 꽉 쥐고 있어야 한다고. 돈 필요하면 말해요. 적선 좀 해줄 테니까. 가족이 굶으면 쓰나.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주방으로 직진했다. 하지만 주방조차 내 것이 아니었다.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둔 조미료통들은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점심때부터 쌓인 설거지거리가 산더미 같았다. 지연 언니, 아까 나랑 어머님이랑 피곤해서 설거지를 못했어요. 언니가 좀 씻어줘요.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화학세제 만지면 안 된댔거든요. 소희의 목소리는 마치 한여를 부리는 여주인 같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참자. 참아야 한다. 아직 증거가 없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수아에 대한 양육권마저 뺏길 수 있다. 나는 묵묵히 접시를 닦았다.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내 마음속에 혼란을 대변하는 듯했다. 밤이 되어 수아가 있는 창고방으로 갔다. 아이는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찢어진 곰인형을 꽉 껴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수아야,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왜 울어? 걱정스럽게 다가가 아이를 안았다. 수아는 겁먹은 듯 문 쪽을 쳐다보며 뒷걸음질 치더니 속삭였다. 엄마, 소희 이모가요. 소희 이모가 아빠한테 우리 내쫓으라고 한댔어요. 그럼 우리 길거리에서 구걸해야 한다고. 나는 아이의 옷소매를 걷어 올리곤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가냘픈 팔에 커다란 멍이 들어있었다. 꼬집힌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꼬집었어. 분노로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아까 물 마시러 갔다가 이모 옷에 물을 엎질렀는데 이모가 꼬집으면서 엄마나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한테 일러서 나 때려주게 할 거라고 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나를 모욕하고 남편을 빼앗고 집을 차지하고 굶기는 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아이를, 그것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건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의 악마가 공식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딸을 꼭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살인도 불사할 상처 입은 어미의 불타는 눈빛만이 남았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부터 아무도 널 아프게 못할 거야. 약속해. 나는 방을 나섰다. 손에 칼을 쥐진 않았지만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 어떤 흉기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태준, 김 여사, 소희의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거실로 향했다. 내 아이의 고통 위에서 그들은 축배를 들고 있었다. 거실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오늘 밤 이 집을 흔들어 놓으리라. 테이블 위에 놓인 소희의 핸드폰이 보였다. 번뜩이는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들이 숨바꼭질을 원한다면 그들의 무기를 그대로 돌려줄 차례였다. 나는 기괴할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섰다. 소희야, 된장찌개 좀 끓여줄까? 어머님 손자 튼튼하게 자라라고 영양가 듬뿍 넣어서 끓여줄게. 모두가 얼어붙었다. 갑작스러운 내 순종이 항복의 의미인지 아니면 거대한 폭풍의 전조인지 가늠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 후 며칠 동안 한때 집이라 불렀던 곳은 위선과 가식이 판치는 감옥이 되었다. 반격할 기회를 찾기 위해 패배한 아내와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억지로 해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악의가 이렇게까지 극에 달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요 며칠 내 머릿속에는 항상 안개가 낀 것 같았다. 늘 어지럽고 붕 떠있는 기분이었다.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졌다. 한 번은 찌개를 끓이다 잠시 뒤돌아섰을 뿐인데 다시 맛을 보니 소금 한 통을 다 부어버린 것처럼 짜서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소금을 넣은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다. 빨래를 널고 나갔다 들어오면 옷들이 진흙탕 바닥에 널브러져 있기도 했다. 지연 언니, 또 영양제 깜빡했어요? 왜 이렇게 맨날 멍해 있어요? 이것 봐요. 다리미 켜놓고 그냥 가서 태준 오빠 와이셔츠 다 태워 먹었잖아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나는 멍한 상태에서 깨어났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태준의 하얀 와이셔츠에 커다랗게 탄 자국이 있었고 다리미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오늘 아침 내내 다리미 근처엔 가지도 않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위층에서 내려오던 태준은 혐오감과 가짜 동정심이 섞인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지연아, 대체 왜 그래? 집에서 밥만 축내면서 간단한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해? 너 미쳐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목이 바짝 말랐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날 저녁, 긴장감 넘치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소희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가득했다. 언니, 이거라도 마시고 힘내요. 얼굴이 창백하잖아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수아 챙기려면 건강해야죠. 나는 주스 잔을 쳐다보며 의심했다. 하지만 지독한 갈증과 두통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있었다. 나는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끝맛이 묘하게 썼다. 15분쯤 지났을까?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벽이 무너져 내리고 천장이 회전하는 것 같았다. 몸 안에 불길이 치솟는 듯한 극심한 열이 느껴졌다. 찬물을 마시기 위해 억지로 일어나려 했지만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지러움 속에서 나는 스스로 비명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소희가 태준의 품에 안겨 휴대폰으로 나를 촬영하며 입가에 악마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것도 보였다. 이웃들을 향해 소리치는 김 여사의 목소리도 들렸다. 사람 살려요. 우리 며느리가 미쳤어요.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그들이 내 음료에 약을 탔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만이 흘러나왔다.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삼켜지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쓰레기를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하는 듯한 태준의 차갑고 잔인한 얼굴이었다. 눈을 뜨자 속을 뒤집어 놓는 강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차가운 철제 침대에 열연 누워 있었고 손발은 가죽 벨트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하얀 사방 벽뿐이었다. 철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태준과 함께 들어왔다.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다. 태준의 오랜 술친구인 최 원장이었다. 우리 아내 상태가 많이 심각한가요? 태준이 물었다. 가증스러운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구역질을 났다. 최 원장은 안경을 치켜올리며 감정 없는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급성 정신증, 사이코시스입니다. 폭력적인 성향과 망상이 보입니다. 격리해서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이미 준비해뒀네. 걱정하지 마. 혈관 속 피가 얼어붙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아내를 미친 여자로 몰아 양육권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파괴하려는 수작. 나는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질렀다. 태준아, 이 악마 같은 자식 당장 풀어줘. 난 안 미쳤어. 태준이 다가와 둘만 들릴 수 있게 귓가에 속삭였다. 그냥 닥치고 있어, 지연아. 여기서 몇 달 푹 쉬어. 나랑 소희 결혼식 끝날 때까지. 그때도 네가 제정신이라면 데리러 올게. 그는 내 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쥐어주며 사악하게 웃고는 뒤돌아섰다. 나는 하얀 병실 안에서 절망에 빠져 소리치며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갇혔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쥐어준 종이에 적힌 글귀였다. 장인어른, 서울아산병원. 심장마비. 아빠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은 내 심장을 직접 찌르는 비수 같았다. 그 어떤 육체적 고문보다 고통스러웠다. 평생을 소박하고 선하게 살아오신 분. 노후를 위해 모아둔 땅마저 우리 사업 미천으로 내어주셨던 아빠가 지금 생사를 오가고 계시다니. 아마도 가장 아끼는 딸이 미쳐서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이리라.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때까지 버텼다. 피맛이 남은 이성을 일깨웠다. 난 미쳐선 안 된다. 절대 미칠 수 없다. 지금 내가 포기하면 아빠는 누가 구하고 수아는 누가 지킨단 말인가. 문이 다시 열렸다. 최 원장이 아니라 태준이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차분하게 들어와 내 침대 옆에 앉았다. 마치 은혜를 베푸는 왕처럼 나를 내려다보았다. 소식 들었어. 장인어른 상태가 위독하시다며? 스텐트 시술부터 당장 해야 한다던데 병원비도 꽤 나오겠어. 한 5천만 원쯤? 처가엔 그만한 돈도 연금도 없잖아. 땅 판 돈은 우리 집 짓는데 다 들어갔고. 나는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내 분노만으로도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입으로 그따위 소리가 나와? 우리 부모님 피땀 흘려 모은 돈이잖아.
드라마는 그쯤 해. 태주는 서류 봉투를 내 가슴팍에 던졌다. 서명해. 이혼 합의서야. 넌 맨몸으로 나가고 수아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가져간다. 대신 지금 당장 장인어른 수술비로 5천만 원 입금해주고 최 원장한테 말해서 널 여기서 내보내줄 테니까. 그는 내 가장 큰 약점을 찔렀다. 딸이자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내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편으로는 수아에 대한 권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신 야윈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를 이대로 돌아가시게 둘 순 없었다. 그리고 수아. 수아야, 엄마를 용서해. 널 되찾으려면 일단 엄마도 살고 할아버지도 살아야 해. 펜조. 내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다. 깨진 유리 같은 소리였다. 태준이 비열하게 웃으며 내가 그가 승진했을 때 선물했던 최고급 만년필을 건넸다.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삐뚤빼뚤 떨리는 글씨였지만 단호했다. 획을 그을 때마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잘했어. 역시 효녀야. 태준은 서류를 챙기며 조롱하듯 내 뺨을 툭툭 쳤다. 돈은 입금됐어. 1시간 안에 나갈 수 있을 거야. 거지로 시작할 내 새 인생 행운을 빈다. 1시간 뒤 나는 풀려났다. 미친 사람처럼 달려서 서울아산병원으로 향했다. 아빠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가셨다. 엄마는 복도에 주저앉아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어 있었다. 나를 본 엄마는 오열하며 나를 꽉 끌어안았다. 지연아, 내 딸.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너보고 미쳤다는데 난 안 믿었어. 우리 딸 미치지 않은 거 알아. 나는 엄마를 안았다. 내 눈물로 엄마의 어깨가 흠뻑 젖었다. 안 미쳤어, 엄마. 복수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나 다 뺏겼어, 엄마. 집도, 돈도, 내 딸 수아도 다. 그날 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아빠는 고비를 넘기셨다. 나는 아빠의 거친 손을 잡고 침대 곁을 지켰다. 창밖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것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겐 돌아갈 집이 없었다. 난 패배자였다. 미친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하지만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부터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맹세컨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이자까지 쳐서 내 가족을 짓밟은 자들이 내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낡은 옷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태준, 소희, 그리고 내 딸 수아가 내 집에서 함께 허거를 먹으며 웃고 있는 단란한 가족 사진. 그리고 덧붙여진 메시지. 양보해줘서 고마워요. 다리 밑에서 푹 주무시길. 나는 휴대폰을 부서져라 꽉 쥐었다. 깨진 액정 유리가 내 손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다. 3개월이 흘렀다.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에 찌든 기름 냄새와 독한 주방 세제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을 유발했다. 텅 빈 위장에서는 토해낼 것조차 없었다. 나는 강남 청담동의 가장 비싼 레스토랑 뒤편 싱크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태준이 대나무 죽순처럼 곱다며 칭찬했던 내 손은 독한 세제에 짓물러 껍질이 벗겨지고 주름투성이었다. 손톱은 때가 끼고 거칠었다. 나는 이곳에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다. 고된 일의 시급도 적었지만 밥과 잘 곳이 제공되었다. 무엇보다 내 과거에 대해 묻는 사람도, 내가 미쳤다는 거짓 진단서를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다. 아침에는 수천 개의 접시를 닦고 밤에는 깨진 휴대폰으로 법과 회계 지식을 다시 공부했다. 야, 거기서 멍 때리고 있을 거야? VIP 손님들 디저트 늦는다고 난리잖아. 빨리빨리 좀 해. 매니저가 소리쳤다.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나는 서둘러 허리를 굽혀 접시를 닦았다. 오늘 밤 레스토랑엔 큰 연회가 있었다. 꽤 잘나가는 건설사 사장의 아이 100일 잔치라고 했다. 그런 건 내 알바 아니었다. 그저 시급을 더 벌기 위해 오늘 밤도 일을 해야 했다. 그때 젖은 주방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익숙하고도 짙은 향수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내 악몽을 소환하는 그 냄새. 아휴, 여긴 냄새가 왜 이래? 음식 확인하라고 여기까지 날 불러? 우리 아들한테 안 좋단 말이야. 죽어도 잊지 못할 그 목소리. 소희였다. 나는 흠칫 놀라 더러운 접시 더미 뒤로 숨으려 했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얼굴이 낯이 익은데? 소희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나를 쳐다보았다. 반짝이는 이브닝 드레스 차림. 배는 제법 불러있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다.
뒤따라온 태주는 와인잔을 든 채 취기가 올라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아니, 이게 누구야? 전처 아니신가? 와,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네. 살겠다고 설거지를 다 하고. 역시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쓰레기는 금박을 입혀놔도 쓰레기라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기름때 묻은 유니폼을 툭툭 털어냈다. 고개를 들고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고요한 바다와도 같았다.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 남 등쳐먹고 사기치며 사는 기생충보단 나으니까. 소희가 귀에 거슬리는 높은 목소리로 박장대소했다. 와, 그 깡은 여전하시네. 오빠, 이것 봐, 불쌍해 죽겠어. 예정 생각해서 우리 조카 축하금 명목으로 적선이나 좀 해줘. 소희는 지갑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내 얼굴에 던졌다. 지폐들은 허공을 흩날리며 내 발밑 더러운 구정물 위로 떨어졌다. 주워. 그 돈으로 미친 병 고치는 약이나 사 먹어. 소희와 태준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만하자 자기야. 똥 묻은 거 건드리지 말고 잔치에 늦겠다. 그들은 더러운 바닥에 지폐를 흩뿌려 놓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울지 않았다. 허리를 굽혀 돈을 주었다. 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이 수치스러운 돈을 그들을 스스로의 지옥으로 이끌어갈 무기로 쓸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 화장실 변기에 구정물이 담긴 양동이를 버리던 중 VIP 칸에서 누군가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호기심의 틈새로 안을 엿보았다. 소희가 방금 먹은 것들을 억지로 다 토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심장을 멈추게 한 건 구토가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었다. 그녀는 물을 내리더니 핸드백에서 작은 양주병을 꺼냈다. 마치 약에 굶주린 중독자처럼 단숨에 양주를 들이켰다. 귀한 후계자를 임신했다는 임산부가 화장실에 숨어 독한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 내 직감은 소희의 임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으로 아이 따윈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혹은 애초에 그 임신 자체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것. 나는 숨을 죽인 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문틈으로 그 장면을 조용히 촬영했다. 자정이 넘어 일이 끝났다.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고요한 강남의 뒷골목을 걸었다. 찬 바람이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다. 머릿속에는 소희가 술을 마시던 장면이 무한 반복되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어떻게 폭로해야 할지 막막했다. 일개 식당 주방 보조인 내가 그녀의 의료 기록을 어떻게 빼낼 수 있겠는가. 지연아, 너 지연이 맞지?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내 옆에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안경을 쓴 지적이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보였다. 내 눈이 커졌다. 민재야. 내가 놀라 소리쳤다. 민재는 대학 시절 동기였다. 당시 나와 태준이 캠퍼스 공식 커플이었기에 마음을 숨기고 지냈던 친구였다. 졸업 후 유학을 다녀와 지금은 잘나가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었다. 민재는 내 초라한 몰골을 보자마자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헝클어진 머리, 음식 냄새, 거칠어진 손. 그의 눈에 비친 동정심을 숨기지 못했다. 세상에, 지연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혼하고 몸이 좀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거친 손을 등 뒤로 감췄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잖아. 넌 잘 지내지? 난 괜찮아. 데려다 줄게. 거절하지 마. 이 시간에 너 혼자 이렇게 걷게 내버려 둘 순 없어. 민재의 강권에 못 이겨 차에 올랐다.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내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느끼게 했다. 민재의 친절함 앞에서 내 스스로 쌓아 올렸던 철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희의 임신, 나를 미친년으로 몬 정신병원 자작극, 아빠를 살리기 위해 억지로 도장을 찍어야 했던 이혼 서류.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했다. 민재는 묵묵히 들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운전대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태준이가 그 정도로 개자식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연아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강압적인 이혼 합의는 무효 소송이 가능해. 게다가 명백한 사기 및 재산은닉 정황도 있고. 하지만 난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 민재야, 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돈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정의,
그리고 네가 다시 예전처럼 웃는 모습을 보는 것뿐이야. 민재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내일 내 사무실로 와. 다시 시작하는 거야. 태준의 회사 뒷조사부터 도와줄게. 내 집감의 그 자식 재무 상태가 완전히 엉망일 거야. 그러니까 내 가족 재산 뺏으려고 그렇게 서둘러 널 내쫓은 거지. 다음 날 나는 민재의 로펌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밤새 조사한 결과물이라며 두꺼운 파일처를 내밀었다. 이것 봐, 지연아. 태준의 건설회사는 완전히 껍데기뿐이야. 은행 빚에 도박, 무리한 투자 실패로 부채만 100억 원이 넘어. 당장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 벌써 1년 전부터 자기 명의 재산을 페이퍼 컴퍼니로 다 빼돌려놨어. 나는 종이에 적힌 사실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는 이미 나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소희는 그저 내 부모님의 재산을 뺏기 위한 도구이자 핑계에 불과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재가 망설이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소희 뒷조사도 좀 해봤어. 평범한 비서가 아니야. 태준이를 만나기 전에도 부자 남자 2명을 임신했다고 속여서 거액의 위자료를 챙겨 달아난 전적이 있는 전문 꽃뱀이야. 등줄기에 전율이 일었다. 내 예감이 맞았다. 소희는 전문 사기꾼이었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태준은 그저 살찐 호구에 불과했다. 민재야, 소희 임신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 어제 몰래 술 마시는 걸 봤어. 만약 진짜 임신이 아니라면 시어머니와 태준이 믿고 있는 모든 세계가 무너질 거야. 그 부분을 찔러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지연아. 네가 건드리는 건 독사 소굴이야.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어. 난 더 이상 다치는 거 두렵지 않아. 내게 남은 유일한 두려움은 내 딸을 위한 정의를 되찾지 못하는 것뿐이니까. 경비원의 거친 소나귀가 쇠갈고리처럼 내 어깨를 파고들었다. 싸구려 담배 냄새가 섞인 그의 입 냄새가 역겨웠다. 그 순간 지독한 공포가 강력한 생존 본능으로 뒤바뀌었다. 이 서류를 뺏기면 내 계획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태준과 소희는 내 입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인간들이니까. 이거나 이 변태 새끼야. 사람 살려. 여기 변태 있어요. 나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비명을 질렀다. 내 날카로운 목소리가 뒷골목의 정막을 찢었다. 그와 동시에 발작을 일으키는 척 연기했다. 바닥을 뒹굴며 입에 거품을 물고 눈동자를 뒤집었다. 경비원은 당황했다. 꼬질꼬질한 여자가 이렇게까지 발작을 일으킬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그는 대인 듯 황급히 손을 놓았다. 뭐야 이 미친년. 내가 언제 뭐 했다고 지랄이야. 그가 질색하며 소리쳤다. 나는 그 틈을 타 재빨리 일어났다. 가방을 꼭 껴안고 사신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도망쳤다. 진흙탕과 더러운 무릉덩이를 밟으며 얼굴에 흙탕물이 튀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었다. 골목 끝 빛이 보이는 곳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안전한 곳에 이르러서야 나무 밑에 멈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쪽 깊숙이 숨겨둔 종이를 꺼냈다. 땀과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임신랑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글자는 선명했다. 소희의 거짓말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그날 밤 민재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확보한 서류들을 분석했다. 숫자를 깊이 파고들수록 나는 소름이 돋았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태준의 이미지는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이것 봐, 지연아. 민재가 컴퓨터 모니터에 붉은 숫자들을 가리켰다. 부채가 150억이야. 곧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칠 거고 회사는 파산 직전이야. 하지만 소희한테 명품백을 사주고 새 차를 뽑고 대형 파티까지 준비하고 있잖아. 다 가짜 이미지 메이킹이지.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야. 무엇보다 은행 빚을 갚을 깨끗한 돈이 필요할 거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 나는 민재를 쳐다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 우리 부모님 땅. 고통에 찬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고속도로 개발 계획으로 수십억으로 뛴 시골의 부모님 땅. 태준은 그걸 노린 것이다. 맞아.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널 서둘러 이혼시키고 정신병원에 보낸 이유야. 그 뒤에 내 부모님을 구워 삶아 땅을 팔게 만들 속셈이었던 거지. 소희와 가짜 임신은 그 과정을 앞당기기 위한 체스말에 불과했어. 나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10년의 사랑과 헌신이 오직 내 부모님의 마지막 안식처를 빼앗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다니. 배신감과 수치심에 몸이 떨렸다.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개자식, 이를 꽉 깨물고 내뱉었다. 민재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연아, 우는 건 아무 도움 안 돼. 그 자식이 사기극을 원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놈카드로 놀아주자. 할 수 있겠어? 나는 눈물을 닦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내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소희의 뻔뻔한 미소, 태준의 잔인한 폭력, 아버지의 눈물. 그래, 잃을 건 없다. 날 가지고 놀려 했다면 어디 한번 보여주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창밖으로 빛나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태준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절박하고 구멍투성이었다. 나는 그를 잡을 사냥꾼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덫을 놓을 것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급전 대출 스팸 문자였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민재야, 가짜 재무 프로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재력 있는 투자자로 위장하고 싶어. 다음 날, 나는 동네 구석의 미용실 거울 앞에 섰다. 피곤하고 초라한 태준이 항상 짜증내던 대충 묶은 푸석한 머리의 여자가 있었다. 잘라주세요. 아주 짧고 세련된 단발로요. 가위질 소리와 함께 내 과거를 상징하던 긴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민재가 빌려준 돈으로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에 갔다. 우아한 비즈니스 정장과 실크 블라우스, 뾰족한 스틸레토 힐을 골랐다. 거울 앞에 나는 더 이상 설거지하던 지연이가 아니었다. 답답한 며느리도 아니었다. 나는 한때 유능했던 수석 회계사 지연이었다. 다크블루 정장을 입고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권력을 상징하는 샌다로드 향수를 뿌렸다. 민재의 도움을 받아 나는 태준의 경쟁사 내부감사 책임자 자격으로 현장에 잠입했다. 내 임무는 그의 사기 증거를 찾는 것. 빙고. 약점은 금방 드러났다. 태준은 로터스 타워 건설 프로젝트의 재무 기록을 조작하고 유령 직원을 올렸다. 게다가 자재 공급업체와 결탁해 기준치 이하의 철근과 불량 시멘트를 사용하여 수십억을 빼돌렸다. 이게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나는 대포폰을 이용해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태준 사장. 로터스 타워 프로젝트의 불량 자재 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검찰 조사받기 싫으면 당장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의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전송을 누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태준은 지금쯤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의심병이 도질 것이고 그 의심은 가장 빠른 독약이 될 것이다. 이어서 소희에게도 이메일을 보냈다. 태준의 150억 부채 기록이었다. 재벌 낚은 줄 알았지? 150억 빚더미 파산 직전인데. 다리 밑에 박스나 주워놔라 이 꽃뱀아. 노트북을 덮었다. 게임은 이제부터다. 태준아, 넌 날 미친년으로 만들었지. 난 널 내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로 만들어줄게.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 나는 대답했다. 파닥파닥 난리가 났어.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전사처럼 사무실을 나섰다. 등 뒤에는 내 딸과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나는 무조건 이겨야만 했다. 예상대로 그 메시지들은 태준의 집안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흥신소 친구를 통해 그 집을 감시했다. 안에서 물건이 부서지고 고성이 오갔다. 부채 사실을 알게 된 소희는 패닉에 빠져 돈을 훔쳐 달아날 궁리를 할 것이다.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태준은 소희의 잔소리에 미쳐버릴 지경이 될 테고 나는 마지막 수류탄에 핀을 뽑았다. 타깃은 시어머니 김 여사였다.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성당에 다니는 사진을 즐겨 올리는 그녀에게 친구 추가를 했다. 그리고 소희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남자들과 희덕거리는 사진을 보냈다. 어머님, 며느리분 어젯밤 클럽에서 뵀어요. 임신하셨다던데 술 마시고 춤추는 게 내일이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남의 핏줄 키우시는 건 아닌지 조심하세요. 5분도 안 되어 태준의 집 거실 불이 켜졌다. 김 여사의 비명이 들렸다. 이 천하의 쌍년아. 날 속여? 임신했다면서 클럽에서 술을 퍼마셔? 내 손자 죽일 일 있어? 어머니, 그거 가짜예요. 포토샵이라고요. 누굴 속이려 들어. 그 옷 내가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사준 거잖아. 고성, 울음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그 난장판의 중심에서 태준이 폭발했다. 다들 입 안 닥쳐? 너희 때문에 내가 먼저 말라 죽겠다. 그 난리통 속에서 내 휴대폰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야. 태준의 목소리는 절박하고 지쳐 있었다. 잘못 거셨습니다. 끊으려는 찰나. 지연아, 제발 끊지 마. 네가 끓여준 찌개가 그립다. 수아도 보고 싶고
잠깐만이라도 돌아와주면 안 될까? 소희랑 끝났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보상할게. 내일 우리 자주 가던 그 국밥집에서 만나자. 소름 끼치는 가식이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수십억짜리 부모님 땅을 넘겨받으려는 수작. 그래, 네가 뉘우친 남편 연기를 하겠다면 나도 다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멍청한 조강지처 연기를 해주마. 누가 더 연기를 잘하는지 두고 보자. 알았어. 내일 봐. 나는 전화를 끊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건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랑이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다. 태준의 건설회사 창립 10주년 파티는 시내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열렸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화려한 생화 장식이 넘쳐났으며 최고급 샴페인이 물처럼 흘렀다. 연 회장은 사업 파트너, 정재계 인사, 그리고 회사가 건재함을 확인하러 온 채권자들로 가득했다. 태준은 로비에 서서 우아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밤 우리가 화해하는 연극을 보여줘야만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고 내 부모님의 땅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김 여사 역시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채 서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식초를 머금은 듯 일그러져 있었다. 여전히 소희의 클럽 사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였지만 체면을 위해 고상한 사모님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희. 임신한 티를 내기 위해 가슴은 조이고 배는 부풀린 황금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적을 경계하는 호랑이처럼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오늘 밤 나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알면서도 안방마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 독이 바짝 올라 있었다. 저녁 8시 정각, 거대한 연회장 문이 열렸다. 내가 들어서자 홀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내게 꽂혔다. 나는 더 이상 낡고 초라한 지연이가 아니었다. 국밥집에서 울며 매달리던 멍청한 여자도 아니었다. 오늘 밤에 나는 몸의 굴곡을 완벽하게 살린 우아한 핏빛 와인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발머리는 세련된 물결을 이루었고 붉은 입술과 당당한 자태는 압도적이었다. 내 곁에는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는 잘생긴 내 변호사 민재가 에스코트하고 있었다. 태준은 얼어붙었다.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전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의 눈에 경악과 묘한 소유욕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황급히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지연아, 정말 아름답다. 와줄 줄 알았어. 나는 가볍게 피하며 사무적으로 미소 지었다. 창립기념일 축하해. 오늘 특별한 선물을 주러 왔어. 태준이 내게 다가가는 것을 본 소희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녀는 쿵쾅거리며 달려와 남산만 한 배를 태준과 나 사이에 들이밀었다. 양심도 없네.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설거지나 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옆에 붙어있는 그 제비족은 또 누구야? 잔칫집에 깽판 치러 왔어? 소희야, 입 닥쳐. 태준이 으르렁거리며 속삭였다. 땅을 빼앗기 위한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오빠는 왜 나한테 소리쳐? 오빠들을 이을 아들 품고 있는 건 난데 저딴 전처 편을 들어? 소희는 스캔들을 일으킬 작정으로 소리를 빽빽 질렀다. 아하, 알겠다. 나 버리고 다시 저 여자한테 돌아가려고 이러는 거지? 분위기가 싸해졌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금이 기회였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소희를 직시했다. 메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희씨, 후계자를 임신했다고? 그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의사한테 초음파 검사받을 자신 있어? 뭔 헛소리야. 내가 왜 언니 좋으라고 검사를 받아. 소희는 배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하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임신했다는 여자가 매일 밤 클럽에서 독한 술을 퍼마시고 춤을 춘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난 그저 태준씨 핏줄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 거짓말쟁이 미친년이. 이성을 잃은 소희가 내 뺨을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나는 살짝 몸을 피하며 절묘하게 발을 걸었다. 아! 소희는 중심을 잃고 대리석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엎어졌다. 연 회장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태준과 김 여사가 사색이 되어 달려갔다. 아이고 내 손자, 우리 아기. 하지만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세게 배로 넘어졌는데도 소희는 배가 아프다며 피를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 밑단 사이로 동그랗고 푹신한 물건이 튀어나와 반짝이는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갔다. 소파 등받이용 스펀지 쿠션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준, 김 여사, 수백 명의 하객들 모두가 굴러간 쿠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홀쭉해진 소희의 배를 쳐다보았다. 소희는 창백하게 질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치마로 제배를 가리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김 여사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쿠션을 그리고 소희를 번갈아 가리켰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 손자가 스펀지 쪼가리였어? 태주는 전봇대처럼 굳어버렸다. 얼굴이 붉은색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가문의 후계자가 한낱 소파 쿠션이었다니. 나는 이 참극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축하해 태준아. 내 후계자는 참 푹신푹신하기도 하네. 내 한마디가 기폭제가 되었다. 김 여사가 괴성을 지르며 소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이 천하의 쌍년, 사기꾼년아, 내 손자 내놔. 널 죽여버릴 거야. 태준 역시 상처 입은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는 소희에게 달려가 뺨을 후려쳤고 소희는 입술이 터진 채 나뒹굴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내일자 타블로이드 일면은 유명 건설사 대표, 스펀지 임신 내연녀에게 사기당해로 장식될 것이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나는 민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가 브리프케이스에서 두꺼운 파일처를 꺼내 높이 들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저는 채권자 단체와 검찰, 측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태준 대표의 횡령, 탈세, 부실공사 및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관련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대한 문이 열렸다. 이번엔 정복을 입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화려했던 연 회장은 순식간에 체포 현장이 되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는 태준 가문의 남은 자존심마저 갉아먹는 벌레떼 같았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스펀지 쿠션만이 덩그러니 놓여 거대한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사기극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조용히 감상했다. 내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었다. 악은 스스로를 판멸시키기 마련이니까. 항상 뼈대 있는 가문이라며 잘난 척하던 김 여사는 하얗게 질려 소희를 가리켰다. 저 악마 같은 년, 괴물 같은 년. 소희도 악에 받쳐 발악했다. 날 탓하지 마. 내깟 놈이 약속한 돈만 아니었어도 내가 너 같은 루저 새끼를 만날 일은 없었어. 그들은 서로 핥히고 물어뜯고 욕설을 퍼부었다. 수갑이 채워진 태준 역시 수치심과 분노에 미쳐 날뛰었다. 그 순간 김 여사가 가슴을 부여잡았다. 두 눈을 부릅뜬 채 바닥으로 쿵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것이다. 어머니, 엄마. 태준이 울부짖으며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쓰러진 김 여사를 향해 다가간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그녀가 내게 준 모든 상처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릎을 꿇고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태준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뼈저린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문의 완전한 몰락을 알리는 조종. 결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의 회사 유리문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었다. 폴리스라인이 그의 성공 신화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나는 길 건너편에 서서 검찰 수사관들이 이중장부, 위조 계약서, 사기 증거가 담긴 박스를 끊임없이 실어 나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태준의 구속 소식은 SNS를 타고 들불처럼 번졌다. 가짜 재벌, 스펀지 임신, 조강지처의 복수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다. 대중은 환호하며 태준과 소희를 저주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거대한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은행에서 네가 살던 집도 압류 절차에 들어간대. 태준이가 사채업자랑 은행에 집문서를 몰래 담보로 잡혀놨었어. 파산 상태니 곧 경매로 넘어갈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 땅은?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천만다행이야. 내 부모님 인감까지는 못 빼돌렸어. 땅은 안전해. 하지만 그 집은 건지기 힘들 것 같아. 나는 전화를 끊고 예전에 살던 집으로 온전해 갔다. 내 사랑과 헌신으로 채웠던 구석구석 추억이 깃든 3층짜리 집은 흉가처럼 변해 있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입을 막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험상궂은 인부들이 TV, 냉장고, 소파 등 돈이 될 만한 가재도구들을 쓰레기 던지듯 트럭에 싣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쑥대밭이 된 거실 한가운데서 소희를 발견했다. 그녀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서랍을 다 뒤집어 엎고 있었다. 현금, 폐물, 그 영감이 어딘가 숨겨둔 게 있을 텐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녀는 흠칫 놀라며 등 뒤로 무언가를 감췄다. 낡은 손목시계였다. 여긴 왜 왔어? 이 집 이제 끝났어. 너한테 떨어질 떡고물 같은 건 없다고? 목소리는 높았지만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뭘 찾는 거야? 금붙이? 태준이가 이자 갚는다고 진작에 다 내다 판지 오래야. 그리고 네가 쥐고 있는 그 시계, 그거 짝퉁이야. 한호만 원하려나? 국밥 한 그릇 사 먹기엔 충분하겠네. 소희는 망연자실했다. 손에서 시계가 떨어져 유리가 박살났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사기극이 완벽한 헛수고로 끝났다는 비참함 때문이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돌아오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어. 그녀가 내게 악을 썼다. 착각하지 마, 소희야.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네가 망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끝없는 탐욕 때문이야. 넌 거머리처럼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삶을 선택했지. 숙주가 죽으면 거머리도 말라 죽는 법이야. 인과응보는 결코 빗나가지 않아. 그때 집 밖에 택시 한 대가 섰다. 재판을 앞두고 임시로 보석 석방된 태준이었다. 하지만 그의 몰골은 노숙자보다 더 비참했다. 구겨진 옷, 헝클어진 머리, 퀭하게 파인 두 눈. 그는 빨간 딱지가 붙은 집과 짐을 나르는 인부들, 그리고 나와 소희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마당 한가운데 털썩 무릎을 꿇었다.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나를 올려다보았다. 지연아, 끝났어. 다 끝났어.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를 쳐다보았다. 이젠 일말의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역겨움뿐이었다. 그 순간 안에서 소희가 과도를 들고 뛰쳐나왔다. 이 개새끼, 내 청춘 허비한 시간 다 물어내. 이 사기꾼 새끼야. 그녀가 태준을 찌르려 했지만 그는 재빨리 피했다. 소희가 넘어지며 칼이 튕겨나갔다. 태준이 이성을 잃고 소희에게 덤벼들었다. 이 미친년아,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내 그 가짜 임신쇼 때문에 내 모든 게 다 날아갔어. 한때 죽고 못 살게 사랑한다던 두 남녀는 이제 짐승처럼 엉겨붙어 서로를 물어뜯고 때렸다. 그만해. 내가 소리치자 둘의 움직임이 멈췄다. 죽일 거면 밖에서 죽여. 내 추억이 깃든 이 공간을 너희들의 더러운 피로 더럽히지 마. 태준이 소희를 뿌리치고 내 발밑으로 기어왔다. 얼굴은 피범벅이었다. 지연아, 내가 죽일 놈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장인어른께 제발 말씀 좀 잘해줘. 땅만 팔아서 내 빚 좀 갚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엎드려 살게. 제발. 끝까지 땅 타령이었다. 침몰하는 배에 우리 가족까지 끌고 들어가려는 그 지독한 이기심. 나는 뒷걸음질 쳤다. 내 꼴을 봐, 태준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부탁을 해. 그 땅은 우리 부모님 목숨이야. 하지만 난 수아 아빠잖아. 수아 애비를 감옥에서 썩게 내버려 둘 거야? 그가 울부짖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 그의 눈앞에 던졌다. 넌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내 딸을 의심했고 상간녀가 애를 학대하게 내버려뒀어. 이거 봐. 수아는 100% 내 친딸이야. 하지만 오늘부로 내 딸에게 너 같은 아빠는 죽고 없어. 친자 확률 99.99%라는 글씨는 그의 인간성을 확인사살하는 마지막 낙인과 같았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나는 소희를 내려다보았다. 그 짝퉁 시계나 들고 당장 꺼져. 내 수준에 딱 맞는 결말이니까.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 사이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지연아, 가지마. 날 버리지마. 태준이 등 뒤에서 애원했다. 나는 차갑게 돌아섰다. 민재가 기다리고 있는 차를 향해 걸어갔다. 법정에서 보자. 우리 인연은 끝이야.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차에 올라탔다. 백미러 속으로 비 내리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무릎 꿇고 있는 태준의 모습이 멀어져 갔다. 가자, 민재야. 내가 말했다. 괜찮아?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응.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적은 처음이야. 3개월 후, 태준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뼈저린 후회가 담긴 그의 눈빛에 나는 완벽한 평온함으로 답해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소희는 스캔들 이후 어떤 곳에서도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빚을 갚기 위해 강남의 변두리 룸살롱을 전전한다고 했다. 어느 날 아내들에게 둘러싸여 입에 캡사이신을 들이부어지는 10% 여성의 영상이 인터넷에 돌았다. 모자이크 너머로도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심장마비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된 김 여사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아무리 끔찍한 시어머니였지만 나는 그녀를 길거리에 나앉게 내버려 두진 않았다. 가끔 요양원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와 수아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홀로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엄마, 빨리요. 개업식 늦겠어요. 어느새 훌쩍 자라 밝은 소녀가 된 수아가 소리쳤다. 나는 환하게 웃었다. 오늘은 내 레스토랑, 지연의 식탁, 3호점이 강남 한복판에 문을 여는 날이었다. 민재와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나는 내 삶을 완벽하게 재건했다. 더 이상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성공한 외식업체 대표였다. 밖에는 완벽한 슈트 차림의 민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진짜 눈부시게 아름답네, 우리 사장님. 그가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내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를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레스토랑으로 향하기 전 우리는 추모공원에 들렀다. 김 여사의 납골당에 하얀 국화꽃을 놓았다. 이 용서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붉은 리본을 잘랐다. 수아가 내 품에 안겼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재가 다가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지연아,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이제 지점이 3개나 됐는데 혹시 내 인생에도 새로운 지점을 하나 더 낼 생각 없어? 이번엔 우리 둘이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걸로.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쾌한 웃음이었다. 그 사업 계획서 꼼꼼히 검토해볼게. 근데 왠지 바로 결제 도장을 찍고 싶어지네. 우리 셋은 마주보며 활짝 웃었다. 여자의 진정한 힘은 남자를 곁에 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고 지켜내는 데 있다. 지옥 같았던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다. 내 앞에는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찬 눈부시게 새로운 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